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민들레 그리고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이어서 윤석열과 그 한동훈의 그 갈등까지 그 나라 안 사정이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나라 밖 사정도 지금 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민들레에서 2명의 국제 외교안보 담당하는 에디터를 모시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 한반도 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우리 한승동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진호 에디터. 예, 새해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호입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신년에 이제 인사를 반갑게 할 수 있었는데 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좀 걱정이 좀 많았어요. 그 민들레 계신 분들이 워낙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본인들의 건강들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 한승동 그 에디터님도 그분의 한 분이었는데 다행히 이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 뭐 김준호 에디터님은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부터 워낙 건강 관리를 또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그 어마어마한 또 이 강추위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건강 다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거의 공화당 주자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 같죠? 예,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설마 했는데 사실은 그걸로 지금 거의 조기 확정 쪽으로 하네요. 지금. 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글쎄 별로 그렇게 큰 그 기대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그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그 재집권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들 사회에서 좀 우려가 좀 더 많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등교육 이게 여론조사나 있는 결과적을 보면은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쪽 그리고 온건한 공화당 쪽 사람들은 트럼프 반대 많고요, 훨씬. 중도파들도 반대파가 많긴 한데 워낙 근데 공화당 내 압도적 지지라서 뭐 거의 뭐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조기 확정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여기 제목에 지금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이제 그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재집권 때는 나치 길련 바이마르 공화국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가 집권하면 근데 그냥 바로 그 나치로 연결되는 거 바이마르 공화국. 예. 바로 그 이제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이때까지 지켜왔다고 할까. 네. 지니온 그런 기본 가치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거나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인 그 버니 샌더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우리식으로 하면 이건 정말
판이 엉망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혼란으로 가면은 그 혼란이 바이마르 공화국 혼란이 네. 결국 히틀러의 집권으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 2차 대전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미국이 혼란에 빠지면은 완전히 그 포퓰리스트가 등장해가지고 뭐 트럼프 자체가 그런 거죠. 네.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게 세계를 위기로 몰아갈 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네. 위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이제 지식인들의 심정은 거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혹독한 우리가 윤석열 그 독재 검찰 독재 체제를 경험을 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힘들게 이제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회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다시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유력한 그 차기주자로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렇죠. 거의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권 고지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2020년 이제 대선 불목, 이게 예. 이제 이 허들을 좀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예,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네 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제일 첫 번째 그 워싱턴 D.C. 연방 지법에서 공판하는 제1 공판이 첫 번째 공판이 3월 4일에 열리게 돼 있어요. 네. 3월 4일인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대선 경선 주자들 경선 행사가 지금 지난 1월 15일에 아이오와주에서 아이오와 코카스가 있었고, 그다음 23일에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있었고, 그다음 2월달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네.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가 이제 고향이기도 한데, 뭐 일부 이제 관측으로서는 그 세 개, 그러니까 3월 4일이 그 워싱턴 D.C.의 첫 공판이 있고, 그다음 날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슈퍼 튜즈데이. 네. 그때는 14개 주에서 이제 그 예비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 가면 확실히 결정판이 3월 5일에 가야 되는데 실은 이미 거의 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이오와 그렇게 돼버리고 뉴햄프셔 그렇게 돼버리고 다 그 원래 그 아이오와하고 트럼프가. 뉴햄프셔를 이렇게 연속해서 그 1위를 기록한 경우가 거의 뭐 드물죠. 예. 드물고 그리고 전례를 보더라도 그 두 개를 연속적으로 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없대요. 없고. 예.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 2월 24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의 고향주에서조차도 여론조사는 훨씬 앞서 있어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제 그 전에 론 디센티스라고 저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퇴해버리고 지고 나서 이동을 했지만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소가 지금 되고 아직 1심도 이제 선고는 다 이루어지진 않은 모양이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3월 4일 1차 공판 때는 이미 트럼프가 거의 공화당 최종 주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는 기로가 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 쪽의 그 이 공판에 관한 선공판에 대한 그 전략이라고 하면은 최종 그 결론이라고 할까요? 최종 판결 시간을 계속 뒤로 밀어가지고 11월 초 선거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게 해서 자기가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뭡니까 그 재판 진행을 이제 그렇죠. 그거 다 기각시키고 거죠. 중지시키고 법무장관 임명해가지고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그런 거라고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아하. 근데 다만 이제 공판 과정에서 반드시 그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것이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아마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각 지법이나 이런 데서 공판 나오는 결과를 보고 중간층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 공판 자체를 그 트럼프에 걸린 기소 자체도 봐야 되지만은 하나 참고를 해야 될 대목은 트럼프는 70년대부터 1970년대 그러니까 한 50년 전부터 4,200건의 송사를 헤쳐나온 사람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기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결을 늦추고 어떻게 빠져나오고 여기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에 본선에서 이긴다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관측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사법부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얼마나 이제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한국의 경우는 어쨌든 유력 대선 주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든지 후보로 선출이 되면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예. 미국의 경우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 경우는 지금 연방 대법이 6대3 정도로 지금 공화당 유리하게 돼 있고요. 법관 구성 자체가. 그다음에 전례를 보더라도 91년도인가 그때 저 부시하고 엘고하고 그때 플로리다에서 마지막 그 표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갈리게 돼 있었는데 네. 그때 플로리다 주지사 한 사람이 그 부시 동생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쪽 지역 그 대법원에 그 뭐 어떻게 했었던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부시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미국 사법부도 어차피 정치적인 판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의 그 구조는 공화당이 유리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하는 거네요. 예. 예. 어쨌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을 살리기 전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화당의 일단 주자로 그러겠죠. 당선이 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규환을 이제 우려하는 건 단순히 미국 내 지식인뿐만 아니고 해외, 특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는 트럼프의 규환을 악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꼭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가 예상하기로는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단 하루 만에 전쟁 끝내겠다고 공언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뭐 그대로 실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게 이 공화당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그 지원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계속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주장해 오고 있고 아마 트럼프는 예전에 푸틴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아 가지고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 당장 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휴전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하고 휴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 돈바스하고 그쪽 지역하고 크림반도 쪽을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러시아 쪽 휴전 쪽은 그걸 인정하고 네. 하자는 거고 젤렌스키는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원상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휴전하라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보면. 예. 그리고 사실상 뭐 미국의 또 이제 그 지원이 만약에 중단이 되면 뭐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하기 힘들죠. 지금 유럽연합 EU 쪽에서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만일에 맥없이 져버릴 경우에 유럽 전체가 위험하다고 보고 유럽 자체의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이 빠져버리면 나토 자체가 위험해지고 유럽 자체가 굉장히 힘이 빠져버리죠. 네. 그러면 아마 그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젤렌스키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 러시아와 타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예. 우크라이나는 그렇고 뭐 팔레스타인에게 이제 악몽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누구나 다 뭐 얘기는 가능한. 예. 팔레스타인은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은 그 원래 트럼프가 그 사위도 유명한 그 유대인 사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친 이스라엘 쪽입니다,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꺼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딱 해버리고 자기들 그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텔아비브에서. 그럴 정도로 친 이스라엘 쪽인데다가 지금 네타냐후 거구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죽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그럴까? 자칫하면은 그 이란을 비롯한 아랍 세계, 뭐 이란 자체는 아랍이 아니지만 하여튼 아랍 세계의 어떤 반 이스라엘 정서를 자극시켜 가지고 전쟁을 더 꼬이고 또 비극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럼 한 가지 우리 이 북한 김정은이나 아니면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그 재선 이거는 어떨까요? 우리 저 김진호 에디터가 그런 거죠. 예, 북한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유는
2019년 2월 달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그 이후에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계속 러브레터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로 뭐 그 온갖 애정을 다 표현하고 실질적인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선호할 거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가 되면 조금 입지가 좀 조금이 아니라 좀 뭐 심하게 말하면 폭망하는 거죠. 그 바이든 왜냐하면은 정부를 상대로서 상당히 조공 외교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렇죠. 예. 취임 이후에 이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 협력이 거의 몰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예. 예. 그런데 그 바이든과 민주당은 동맹과 우방의 힘을 같이 끌어서 가겠다는 건데 좋게 이건 그들이 좋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동맹과 우방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의 그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겠다는 이런 건데 네. 트럼프는 동맹과 우방을 무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나토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나토는 이미 쓸모없는 것이라고 단언을 했고 그래서 당시 그 유럽 언론과 미국 언론 예를 들면 파리의 르몽드와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동시에 나온 표현이 유럽이 미국의 신발 털개 도어 매트라고 왜 밖에서 들어가 현관 앞에 놓는 신발 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락했다. 네. 이런 자료들이 나왔었죠. 이래서 사실은 이제 뭐 비단 뭐 대미 외교뿐만 아니고 특정한 국가하고는 이렇게 한쪽에 또 이렇게 확연하게 줄을 서면 안 되는데 워낙 지금 이게 우리 정권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쪽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할까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뭐 반드시 꼭 나쁘다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지금 기본 기조가 한 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미일 무조건 한미일 거의 삼각 동맹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일본한테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한데 우리의 그런 맹목적인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무조건 개선, 한미일 군사적 동맹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우리 국가에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인가, 우리 안보에 유리할 것인가, 그러면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그런 노선 자체가 그대로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진호 에디터 말했듯이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그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예.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특히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이 인터넷 방송들이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한번 뭐 이렇게 정확한 이제 과학성들이 이제 검증이 된 조사는 아닌데 해보면은 뭐 한 90% 이상이 트럼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결과도 좀 나오고 좀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마 우리 IRL이 그 인플레 억제법인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무조건 미국으로 막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그 보조금도 약속한 대로 제대로 안 주잖아요. 네. 그 일반 우리 그 유권자들은 그래도 되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약속해놓고 다 끌어들인다 하면은 내볼라라 하고 한국을 완전히 반도체 쪽이 희생양으로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네. 중국보다도 못한 취급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냐는 분노 같은 게 있어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제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런데 뭐 이렇게 민주진보 진영에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트럼프가 은근히 재선에 성공했으면 하고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일이 참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가 될 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예, 역설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우리가 확연하게 A냐 B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2 행정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저질러온 온갖 국제관계의 어떤 그 반칙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 주한미군 방위부담금을 높였죠. 이거를 원상복구 안 합니다. 바이든은 이어받습니다. 미국이 유리한 거는. 또 중국에 대해서 또 관세를 강하게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바 제재를 오바마 행정부 때 사실상 제재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그걸 아직도 그걸 트럼프는 그 무효화시켰고 그 단체 관광이 아니면은 미국인이 개인 자격으로 관광을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바이든이 들어와서 사실 안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바뀌더라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말로는 가치와 민주주의를 떠들어대지만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2 행정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겠네요. 확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맞춤형 대응, 테일러드한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어떤 외교 또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너무 좀 난망일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모델이 힘에 의한 평화, 특히 이제 이스라엘식 이게 이제 평화를 이제 쭉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최근에 보니까 가장 이 끔찍한 암살, 그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로 변한 모양이죠. 지금. 지금 보니까 그 자치정부 보건부가 발표한 것만 봐도 지금 네.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지금 2만 5천 명을 넘었거든요. 하루에 250명이 지금. 그렇죠. 하루에 평균 비율로 따지면 250명씩 아이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죽이고 있고 부상자는 뭐 6만 명이 넘었고. 근데 지금 10월 7일 날 하마스 그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한다고 해서 지금 한 4개월쯤입니까? 네. 이스라엘 군인 희생자 수는 100명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건 거의 피해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가자 주민들 그것도 거의 무방비잖아요. 네. 무장하지도 않은. 네. 어린이가 거의 7,000명, 8,000명 이렇게 죽어가고 할 정도로 그거 보면 확실히 거의 학살이 제노사이드죠. 그러니까 집단 학살.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의한 이제 이 학살 피해자가 하루에 한 250명 정도 발생한다. 그런 의미군요. 예. 이렇게 250명인데 이게 이건 물론 평균을 낸 것이고 그게 지금은 초창기에 막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찾아들었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북쪽에 있는 요르단 서안 쪽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그쪽이 훨씬 땅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그쪽에서도 사람들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3명이 그 이스라엘에 의한 그 지금 제노사이드 이 대학살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가장 책임이 있는 3사람인가 보죠. 예. 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저 극우 세력인데 재무부 장관, 예. 외무부 장관. 예.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한동훈 뭐 이상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지금 네. 그 지지난해죠 이제 지지난해 연말에 그 몇 년 만에 다시 재집권할 때 그때 이제 선거에서는 1당으로 이겼지만 그 네타냐후 당이 단독으로는 집권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 그래서 끌어들인 게 이제 극우 집단들입니다. 네. 지금 아까 나온 그 자들은 전부 다 극우 집단을 대표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보다 훨씬 더 극우적이에요. 그 사람들 사고는 예컨대 요르단강 스알이었던 가자 지구에서 지금은 자치지구 내지는 자치정부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하는 상태로 돼 있는데 그거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직할 통치로 다 바꾸고 가능하다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집트로 다 쫓아내자는 주의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스안 쪽에 그 모든 상대적으로 방대한 토지는 전부 다 그 정착민들 시오니스트 정착민들 입식시켜 가지고 완전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자 이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의한 이런 끔찍한 그 대학살을 그냥 뭐 반감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남아공이 이제 대표 주자로 나섰는데요. 남아공 쪽에서 변호사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집단 학살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48년에 아마 통과된 그 무슨 이게 남아공에서 제소를 해서 시작이 됐나요? 그렇죠, 재판이? 그렇죠. 예. 남아공에서 이런 제소를 하게 된 뭐 배경이 좀 있나요? 남아공은 잘 알다시피 우리 그 누굽니까 그 만델라? 만델라의 전통이 있잖아요. 네. 예. 가장 명분이 좋은데죠, 거기가. 예. 근데 이제 이 부분 당연히 뭐 이스라엘은 반발할 것 같고요. 미국도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또 이 재판의 약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설사 이겼다고 해도 강제력이 없고 네. 최종 판정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그걸 일방적으로 지지한 미국의 그 도덕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폭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재판 결과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거는 필패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런 재판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죠? 예. 이게 특히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지구 인구의 다수, 국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서방보다는 잘 못 살고 인구도 많지만 잘 못 사는 대다수 지구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쪽을 다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뭐 김준호 에디터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한성동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가자지구 현지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과 그 노약자들 그리고 그 가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저 자체도 상당히 우아한 어떤 그 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 절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법으로 가더라도 국제사회는 이미 그 방금 말씀하신 제노사이드라든지 대량 학살, 인종 청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 제도도 있습니다. 그게 ICJ가 아닌 ICC 국제형사재판소죠. 근데 글로 가지는 않은 거죠. 사실상 저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이스라엘 극우 지도자들 이분들을 사법 처리를 하려면은 실행력이 있는 그 형사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국제 형사재판소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거예요. 완전히 유엔 쪽입니다. 유엔. 네. 그 ICC는 그 옛 유고슬라비아와 루안다 같은 데서 인종 청소가 심하게 난 다음에 국제사회가 당시만 해도 구유고 문제 재판소 또 구 루안다 문제 구가 아니죠. 루안다 문제 재판소를 따로 설치했었는데 일시적으로 그걸 다 정리해서 ICC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기소된 게 러시아 대통령 푸틴 아닙니까?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ICC 조인국이 아니에요. 승인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는 이제 이런 집단 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자체에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거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이런 집단 학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걸 좀 도덕적으로 좀 선언적인 의미가 좀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 ICC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 집행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대국들이 우리는 준수하지 않겠다면 그뿐이거든요. 네. 자, 그래도 어쨌든 그 국제 그 사회의 양심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전쟁 중단 또 집단 학살을 이제 중단을 요구하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그 지금 이 하마스하고의 하마스 전쟁을 지금 중동 전체 분장으로 좀 확전을 좀 조짐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미국도 어떤 면에서 지금 당장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확전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예멘 반군 후티 반군에 대해서 지금 미국군하고 영국군이 합동으로 하고 몇 개 국가가 이제 병참 지원을 하면서 지금 공습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 수에즈나 통과하는 그 국제 상선들 지금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쪽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국제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수혜자가 막히면 이게 대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든 막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티 반군에 대해서 그 어떤 경고 사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도 지금 확전하면 걷잡을 수 없고 또 이게 지금 대선인데 잘못 건들면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김진우 에디터 이야기했듯이 도덕적으로나 모든 윤리적으로나 하여튼 그리고 법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지금 그 가자 지구 공격은 명백히 이건 반인류적이고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이 굉장히 불리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불리하고 미국이 불리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전쟁 자체를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걸 계속하면서 전쟁이 확전되면은 미국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대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확전 자체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좀 정세, 국제 분쟁을 한번 분위기를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 좀 전선도 좀 또 어떻게 또 변화될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가운데 이제는 한번 우리 국내 한반도 문제를 한번 좀 돌아와 보죠. 뭐 어제 뭐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새해 첫날서부터 굉장히 그동안에는 양국이 이제 말로 이제 남북이 펀치를 주고받는데 드디어 이제는 이제 포사격으로 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우리 이 남이건 북이건 한반도 거주민들의 오랜 어떤 풍습이라 할까요? 관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양력설이라 하더라도 정초는 약간 좀 삿된 것을 꺼리는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올해는 참 안 좋은 시작이고 안 좋은 시작에서 드러난 어떤 징조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남북이 이제 북이 먼저 서해에 대해서 포사격을 했고 우리 발표는 200여 발, 북한 발표는 198발입니다. 그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오전에 발사를 했고 오후에 한국이 다시 K9 자주포와 같은 포를 서해에다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400발, 400발, 2배를 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새해가 시작이 됐다고 이제 저는 본 것이고, 그 다음 기사를 하나 띄워주신다면은, 그런데 1월 5일 날 말씀드린 어떤 남북 간의 포사격을 주고받은 그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5일부터 5일, 6일, 7일, 4흘 연속 서해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6일 포사격에 대해서 그 7일 날 북한의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죠. 저분이 나와서 그거 가짜였다. 6일 날 쏜 건 우리가 포탄이 아니고 포탄 소리 비슷한 폭약을 터뜨렸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남쪽 군부 깡패들이 그걸 속았다, 낚였다, 낚시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김여정 부부장 입이 걸은 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고 현 대통령을 파렴치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끝마다 이렇게 조롱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는 건 익히 알지만. 근데 2018년도에 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죠. 참 그 평화의 상징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하여튼 북한의 최강경. 기본적으로 매파가 상징이에요. 예, 북한 조선노동당의 어떤 선전성동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런 관행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정초였고 또 다른 것도 아닌 전쟁을 가지고 장난거리를 삼았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붕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방정을 떨었다고 제가 예외적으로 좀 글을 썼는데 치졸한 기만이라고 표현을 했죠. 저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2배 포사격을 했다는 점이죠. 그때 비례 대응이 아닙니다. 재작년 11월, 12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기도 하고 북한이 포사격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 정확히 비례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달라진 거죠. 우리 대응이 더 커진 겁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새해를 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가장 정초에도 지금
어딘가요? 이제 북한은 이미 이제 전쟁할 결심을 했다. 예. 뭐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정부가 전쟁 위험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북한이 그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2배로 갚아주겠다. 예. 이제 이런 지금 그 준비된 다음 기사를 화면에 좀 볼까요? 띄워주시면은 네. 그 하나 그 조짐이 안 좋은 가운데 굿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그건 별로 이거 뭐냐면은, 좋아 보이지 않은데요, 이 뉴스. 예, 조고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올해 그 국무회의에서 네. 그 며칠인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에 이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과북은 그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반민족적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그 좀 아까 그 기사를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남북 완충. 예. 네. 그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5일 상황에서 남북이 이제 포사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우리 측 8일 날 합참이 브리핑을 하면서 그 해상 완충 구역에 대해서 우리도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공중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1월 22일 날 일방적으로 효력 정지를 했죠. 그리고 1월 5일 날 포사격도 우리도 해상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깼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핑 중에 육상에 대한 것도 더 이상 없다. 적대의 중조역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네. 합참에서 합참 대변인이 대령입니다. 대령. 대령. 이게 우리가 좀 복귀해 보면은 11월 달에 우리가 그 비행 금지 구역을 효력 정지할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절차였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때 영국에 방문 중이셨는데 화상으로 NSC를 소집을 하고 또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효력 정지를.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합참 대령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인민공화국인 북한조차 그 작년 11월 23일 날 9.19 합의 파기를 얘기할 때 일개 대령에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국방성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게 좀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게 더 큰 위기가 아닌 생각이 좀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 대령들이 이렇게 그 설친 시절이 있긴 있었죠. 우리도 저 12.12 군사 반란 때 보면은. 예. 그렇지만 이렇게 그 대령이 아니라 소위라도 발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면 네.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구역을 이제 더 이상 없다니까 육상에서도 그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없다 이런 정도 발표는 뭐 대령급 영관급에서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감증이 이제 훨씬 더 큰 문제인 상황 것 같아요. 자체가 12.12 때와 뭐가 다르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재미있는 거는 코미디 같은 일인데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9.19 합의 자체를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 예, 네. 이미 일개 대령이 다 발표를 했는데 이미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새삼스럽게 절차를 받겠다는 거니까 이게 뒤죽박죽 뭐 앞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진호 좀 에디터가 좀 지적하신 대로 이 합참 공보실장이 저렇게 적대행위 중지구역 무효 선언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한 언론들은 좀 있었나요? 지금 화면에는 지금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이렇게 보이는데 예, 저거는 당시 합참 브리핑은 그냥 보도 안 했던 그 합참 자체 그거였고 중대한 발표니까 뭐 보도는 당연히 일면에 할 수는 있는데 예. 과연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합참 영관급 그 다음 발표에서 이제 그 다음 브리핑에서 그런 질문도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진 않았죠. 제가 개인적으로 합참 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이성준 대령인데 그분한테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위임받고 그거를 발표하셨느냐. 그랬더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뭐 이런 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떤 절차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 절차가 합참 차원에서 어떤 그 결정이냐, 국방부 차원의 결정이냐, 아니면 정부 차원의 결정이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시를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시를 내린 사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 내세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그 정부 뭐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국가의 이제 주요한 규율 시스템이 뭐 무너져 내린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 군의 뭐 지휘 체계라든지 그 안보와 관련된 그 이 국가의 주요한 이 지휘 이 체계들이 이렇게 무시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윤석열, 김정은 두 사람이 서로 그 가장 적대적인 발언들을 누가 더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하는지 한번 뭐 힘겨루게 하듯이 지금 말을 주고받는데 이 김정은이 아까 우리 김전에서 소개를 했지만 예, 남북은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다. 예. 예. 그 저거를 그 이제 헌법에도 이제 명기를 하겠다고 네.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연 그 시정연설에서도 말을 했는데 저거는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그 뭐랄까 이 그 길이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1974년인가요? 7.4남북 공동성명 이후로 1992년에 발효가 된 남북 기본합의서라 그러죠. 네, 기본합의서. 거기서 상의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통일을 앞두고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저거는 이제는 우리는 적대국이다. 그걸 헌법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돌이켜보면 저게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1년여 전에 우리는 그 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1년 뒤에 이제 북한은 제1주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말만 한 게 아니라 헌법에 쓰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계속 이 그 미러 효과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데 거울이 서로 마주보는 이런 건데 문제는 평면 거울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볼록 거울이면은 커 보이겠죠. 네. 실체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계속 커 보이는 볼록 거울을 자꾸 내보이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지금 적대 행위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설마 뭐 그래도 전쟁이야 나겠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제가 북한 보기에는 상황이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이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게 일종의 악몽처럼 떠오르는데 우리 그 155mm 그 포 네. 그때 그 용산 대통령실 그때 도청돼 가지고 완전히 공표됐을 때 그 150mm 포 30만 발인가가 미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비인도적이고 그런 행위를 하면은 직접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제 조건을 붙였지만 그때 그렇죠. 그 옛날 총리했던 메드베데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컨대 북한에 우리가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볼 거냐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나는 그 상황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도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듯이 한국이 155mm 포를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한 그 수가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보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보도나 정부 발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포가 포탄이나 탄약이나 무기가 실제로는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든 직접적으로든 미국을 우회해서든 유럽을 우회해서든 폴란드를 우회해서든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 경고를 주거나 막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북한을 자극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자극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그 포탄을 수입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사 상태의 또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에 의해서 살고 그다음에 남북한은 그 우리와 관계없는 전쟁에 완전히 대리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있는 포탄의 상당수는 남북이 제공하는 포탄이 지금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중간에 그 유통만 시켜주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우리와 관계없는 전쟁에 우리가 남북 대치 중에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가서 싸우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네. 그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아주 이상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만 요 다음 기사가 이게 보니까 이제 지금 남북 간의 지금 긴장이 설마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겠냐 이제 이런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 머무를 수 없는 게 지금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저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작년 지난달이죠. 12월 28일자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2024년에 분쟁이 일어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분쟁이 일어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일 처음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들었고 한반도를 들고 대만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만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요. 왜 들었는지. 미국이 이제 문제다. 미국이 긴장을 고조한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과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2023년 봄부터 러시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건 뭐 마치 뭐 윤석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죠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그 부분은 일단 그 약간 이 계기에는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그 주북 러시아 대사입니다. 그분이 러시아 내에서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분인데 부임한 게 2014년인가 그러니까 거의 8년 9년째 지금 북한에 계신 거의 분이에요. 10년째 됐나요? 예, 예. 북한말도 한국말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은 작년 4월에 이미 한반도가 전쟁 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 4월달. 예, 예. 우리 주한 러시아 대사 쿨릭선 대사도 이제 그 최근에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러시아는 왜 자꾸 이렇게 저걸 할까? 그러니까 그건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고 대화를 하는 나라는 현재 러시아 하나입니다. 중국과 군사적 전략적 협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북한의 속내를 가장 잘하는 게 러시아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러시아는 분명히 북한의 핵 미사일이 잘못됐다고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러시아가 주도를 한 적도 많죠. 그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한반도의 그 위협 요소라는 거를 그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마주보는 거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주보는 대응이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연합 군사 훈련 이 규모는 실제 그 전략 핵 잠수함이나 전폭기를 동원해서 하는 이 군사훈련은 북한의 제기하는 위협보다 더 크다. 볼록거울이라는 소리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이 전부 다 위협에 처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러시아발 그 한반도 위기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기한 한반도 다음 기사 같은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험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예전에 그 한반도의 그 뭐 대치 상태나 일반적인 긴장을 언급했던 그런 수위를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의 발언은. 그 북한이 김정은이 이미 전쟁을 결정했다. 고 우리는 믿는다. 내용이 저분들이 경고하신 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 김정은이 보여주는 모든 언행은 핵무기를 사용한 군사적 해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말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 이분들 예. 요 전에 걸로 다시 그 맨 왼쪽이 이제 우리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시고요. 저게 동교동 서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가운데가 이제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 북한 핵에 관한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이 로버트 칼린. 저분은 1974년도에 CIA에서 북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꼭 50년째 북한을 읽고 있는 분입니다. 네. 북한을 30여 차례 방문을 했고 그 90년대 이후에 모든 북미 대화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 사람과 협상을 하면서 나눈 시간만 본인 말로 수백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주 깊숙한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북한 통인데 50년 이상을 대북 문제만 연구해 오신 분이고 연구뿐만 아니라 저분은 직접 자기가 본 북한을 이렇게 그 보고서나 정보 보고서나 이렇게 그 발표하는 것만으로 그 메울 수가 없었는지 그 추리 소설을 6편을 썼습니다. 북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한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 생각 기제를 아주 깨고 있다고 봐야죠. 예, 이제 그런 분이고. 그 해커 박사는 2004년도 북한이 초청을 해서 영변 핵시설을 둘러봤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한 번씩 7번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분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썼던 그 국하와 칼, 루스 베네딕트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미국 내에서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지금 북한의 현재 사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이 두 분이 지금 이미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할 결심을 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지금. 근데 일단 저 그 분들이 이제 경고하신 내용을 그 한번 소개를 했고요. 근데 하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은 저분들의 말씀은 100% 존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자체는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사진에 나왔던 문정인 선생님하고 세 분이 있었던 저 행사가 작년 11월 8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을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뵙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볼까 궁금해서 저 자리에서 이제 칼린과 해커 두 분이 각각 강연을 했고 그다음에 세 분이 이제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 풀 텍스트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녹음기를 들고 가서 그 농담 빼고는 다 그 녹취를 풀었습니다. 풀어서 두 차례 가서 쌓는 원고지를 한 80매 이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한국에 가서 했던 워딩과 생각은 제가 다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근데 뭐 저분들이 의도적으로 뭐 북한 남북 간의 뭐 긴장을 뭐 고조시켜서 뭔가 반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뭐 이런 미국의 네오콘이라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인데 해커 박사는 정확하게 북한의 남북 현 대치 상황들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워낙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게가 있고 그 경륜이 있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신을 할 수 없는데. 그걸 다행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8일 날 발언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단어 워드 바이 워드를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겹쳐서 봤어요. 겹쳐서 보니까 그 95%가 이미 11월 달에 얘기했던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가 더해졌죠. 전쟁이 들어갔어요. 전쟁이라는 얘기 그 11월 달에는 안 들어갔었군요. 예. 그 11월 달은 오히려 김정은이 핵무기를 쓸 거로 보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절대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들이 왜 갑자기 2달 뒤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할 결심을 했다고. 그 전쟁이 그냥 뭐 제한전이나 도발이 아니고 전면전을 말합니다. 1950년 할아버지 김일성이 했던 결정을 김정은이 한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전면전쟁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작년 12월 30일 날 북한 당 중앙위 제9차 전체 회의 결과 내용, 결정 내용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내용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본다. 요거가 이제 저분들이 해석하기로는
저거는 인민군대로 하여금 남한은 공격해도 좋다. 이런 어떤 합법성을 부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결심했다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노이적인 비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그 북한은 전쟁을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 외에 지금 한미는 이제 억제력에 뭐 최면에 걸려 있다. 이 발언도 사실은 좀 섬찟해 그렇죠.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분들이 이제 38로스라는 글에서 얘기한 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던졌는데 네. 언론은 한국 언론이고 미국 언론이고 앞부분을 많이 당겨서 이제 헤드라인을 달았죠. 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한미는 억제력의 최면에 걸려 있다. 네. 근데 억제력에 대해서는 요거 한번 기사 다시 예. 한번. 예. 그렇죠. 그 한민이 억제력의 최면에 걸려 있다는 저 얘기는 얘기가 훨씬 더 섬찟한 얘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억제력에 대해서 나온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억제력은 먹힌다. 언제까지? 먹히지 않을 때까지. 이게 바로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 공격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를 완전히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이 10월 6일까지는 통한 거죠, 억제력이. 그러니까 10월 7일 날은 안 통한 거 아닙니까? 바로 네네, 그 네. 격언이 다시 회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칼린과 해커 두 분의 논리도 그런 거죠. 억제력은 통하지 않는 순간까지만 통한다. 근데 너무 거기 취해 있다. 우리 저 12.12 군사반론 서울의 봄 영화도 보면은 이 군인들이 전방에 있는 그 이 사단 병력들을 빼는 것도 결국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을 건데. 12.12 상태 당시 사태는 더 나쁜 게 하나 더 있죠. 그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거다. 플러스 도발해도 미군이 지켜줄 거다. 네. 이런 그 네. 의존 심리가 바탕에 깔렸던 것 같습니다. 10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바로 전날까지 존 커비 이제 국가안보회의 미국 제렉스톤 조정관이 한 얘기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아랍 쪽 잘 돼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막 평화롭고 지금 지난 2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미국 구상한 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보도가 됐어요. 바로 그 다음날 문제 터지고 네. 그 저기서 이제 한미가 억제력의 최면에 걸린 이후로 한미 관계를 한미 동맹의 어떤 힘 억제력을 말할 때 아이언 클레드, 그러니까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 철통 같은 억제력의 어떤 전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그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한미의 압도적인 핵 전력으로 한미는 아니죠. 핵 전력은 미국만이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인데 이 전제가 깨질 수도 있다. 그런 전제가 깨지는 걸 우리는 직접 본 거예요. 북한은 2021년 여름에 이미 세계가 변했다고 읽기 시작하는 저분들이 그래 그런 것이 나옵니다. 변했다고 발견을 하는데 가장 발견이 뭐였냐면은 미국이 조지 부시 때 기세 좋게 침공했다가 20년 만에 아주 그 창피한 몰골로 도망 나오듯이 빠져나온 아프가니스탄을 봤기 때문에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 미국 쇠퇴했다는 어떤 정세 흐름을 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국제 환경, 거기에 북한의 해석, 또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라는 어떤 군사적, 전략적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뒷배가 생겼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쟁을 할 것으로 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미 동맹의 국권이 버티는 한 이제 북한이 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되겠냐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새로운 정세 변화 흐름 속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신 것 같은데 자 한반도 그래서 이 주변 국제 관계를 이게 하나의 저 그래픽으로 설명 이게 이제 민들레에서 예, 저 민들레 김성진 기자가 절대 그래픽을 전공한 기자는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복잡해서 저부터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저걸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왼쪽에
한국 남한과 오른쪽에 북한을 보시죠. 적대 관계고 상호 비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비례 대응이 아니라 평면 거울이 아니라 오목 거울로 서로 더 크게 계속 내비치고 있죠. 가장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수직 축을 보시면은 미국과 러시아도 사사건건 서로 비방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런 관계고. 그리고 한미야 뭐 경제적 협력 또 군사 전략 협력을 다 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전략적 협력,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북한과 미국인데 적대 관계죠. 적대 관계죠. 예.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같이 벌이는 모든 군사 연습은 북한의 위협을 대응한다면서 더 큰 힘으로, 더 큰 전력으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목공으로 그 반사하고 있는 어떤 전력 투사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말은 조용해요. 아하. 그거는 또 북한이- 미국 입장에서 뭐 한국이 대신해서 자기네 대신 이게 그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미국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를 치려고 한다. 우리를 치는 전쟁 연습을 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사사건건 가지고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네. 들면 아까 소개해드린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한반도 분쟁서를 냈을 때 미 국무부 대변인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라브로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안타깝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 또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볼록고를 계속 더 크게 이렇게 반응을 격하게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더 많은 그 전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대놓고 이렇게 북한을 비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점이 좀 특이해 보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얼마나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기서 그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보면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2월 말에 하순에 그 러시아에 대해 3차 제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몇백 개를 더 추가를 해서 그 수출 통제품목을 그 발표를 2월 달쯤에 할 겁니다. 1, 2차를 다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발표를 하면은 러시아도 대응을 할 것이다. 그 대응은 꼭 대칭적인 대응일 필요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목골이 비대칭입니다. 바로 비대칭 대응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대응이 나가면은 놀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네. 아주 강한 경고를 했죠. 그리고 저게 2월 말이 지나면 저게 양방향의 경제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예. 네. 저게 지금 그 한반도 주변을 보여주는 거. 중국을 일단 뺐습니다. 중국이 너무 좀 들어가면 복잡해져서. 예. 네. 어쨌든 저기 그 한반도 주변 상황 가운데서 최근에 러시아의 그 전략적인 중요성이 이렇게 그 강조됐던 시기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한 1, 20년 사이에는. 예. 네.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때도 보면은 결국 우리의 분단되는 과정도 보면 저는 뭐 노파심이나 그럴까 뭐 그냥 근거 없는 근거 희박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분단 과정도 보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때는 미국이 주도했지만 일본을 미국이 다 차지하고 일본을 지키기 위한 그걸로서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소련한테 당시 준 건데 지금 상황도 비슷하게 이게 국제 상황 자체가 대국들의 어떤 자기들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 전략에서 보면은 중소국가들의 이익은 그거는 뭐 차차선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력 자체가 그때와 비교 안 되게 강해졌지만 여전히 분단 국가고 동족끼리 지금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옛날 베트남 전쟁 때 그 1, 2, 4군 부대 내려오고 김신조 내려오고 그다음에 경북 지역에 무장군이 내려온 그것을 후에 이제 사가들이 좋고 영자들은 그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종의 제2의 전선인데 제2의 전선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미군의 힘을 분산시키고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쪽에서 위기 상황을 조성한 거다. 그런 해석이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전선격으로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기가 전쟁 당사자예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쪽에서 미국의 전력을 관심과 전력을 분산시키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남북 분단대에 있는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대만 관련해서도 대만 친구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만 시진핑 체제가 대만에 당장 침공할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만일에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대만을 침공할 때는 한반도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아마 주한 미군 문제나 한국군 문제를 이게 붙잡아 두고 중국이 의도한 대로 군사력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한반도에서 제2전선이 일어나면 중국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 대치하고 서로 적대적인 이 은사를 주고받는 이 상황 자체가 그런 대국들의 계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성을 우리 스스로 지금 계속 조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막 서로 욕을 하고 전쟁할 듯이 하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남의 전쟁이나 남의 이익에 우리가 대리전을 계속 하겠다고 자처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그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네. 자, 요 다음에 한번 그 북한 내 그 굉장히 좀 주목해보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김일성 교시 철거 바라볼 북한 주민 심정은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들어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1월 15일 시정연설에서 그 전에도 그 12월 30일 날 그 당 전체 회의 그 결정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어요.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 철거. 예, 저거를 얘기하시고 또 그 우리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쪽이 우리가 먼저 전쟁을 걸릴 일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걸어온다면 이 조건절입니다.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수복 편입시키겠다 이런 말을 한 거를 주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저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보다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저거를 헐겠다는 거를 그 못지않게 상당히 큰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어지 파천왕이라 그러나요? 네. 여기서 그 잠깐 북한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 예,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게 그 도로가 그 평양 개성 고속도로가 한 200km가 채 안 되는데요. 네. 개성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저걸 지나가 보면 저게 평양 남쪽에 있는 낭낭구역, 거기는 구가 아니라 구역인데요. 낭낭구역 통일거리에 있는 기념탑입니다. 저 밑을 지나야지만 이제 평양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종의 관문이죠. 네. 저기 3대 헌장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전부 다 첫 번째가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나왔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통일의 3대 원칙이죠. 이건 네. 남북이 합의한 원칙입니다. 네네. 그게 첫 번째. 그것도 김일성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 1980년도엔가 확정을 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일성 주석이 내놓은 거죠. 그다음에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의 원칙, 방안, 강령 세 가지를 이제 3대 헌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기다 새겨놨거든요. 아하. 근데 저걸 허문다고? 근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 예. 남북한이 이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평양이라는 도시가 그 남북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해서 새로 이제 돼 있잖아요. 저게 남과 북의 여성이 한복 차림으로 저 3대 헌장을 떠받드는데 저기 떠받듦을 당한 그 3대 헌장 안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우리 그 남북이 같이 합의했던 그런 원칙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거에 왜 파천왕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파천왕이라는 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그런 거지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히 김일성 주석은 신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진, 이게 신문에 인쇄된 사진도 밟을 수가 없고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 아주 신성한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돌에 새긴 저거를 철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남쪽 간판에 꼴불견이라고 저 표현을 했어요. 저 3대 혁명 그 기념탑을. 이게 상당히 저거 한데 이것까지도 일반 우리 평양을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특히 육로로 평양을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실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와 함께 저거 철거 방침 말씀하셨다면 기타 조치, 나머지 조치도 시행하겠다. 지금 조평통을 해체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통일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건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통일, 민족 이런 거 이제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나머지 조치라면은 북한이 여태까지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민족끼리 우리 통일 이루자 이런 식의 노래로도 얘기를 하고 말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 없어질 것들을 예상을 해서 쓴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 북한 가요 중에 통일의 의미, 남북 하나됨을 기원했던 의미가 들은 노래들이 많죠. 네. 어떤 모든 남북 공동행사에서 시작하는 노래가 반갑습니다라는 노래고, 그 끝날 때 노래가 다시 만납시다. 예, 네, 특히 그렇죠. 끝날 때 노래는 많은 경우에 눈물을 자아내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같은 게 끝날 때 다시 하나 되면 만나자 하는 그런 절박감이 담긴 건데 그런 노래가 없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 동영상까지 한번 클립을 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하나의 교회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옮기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클립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내가 손은 이 목숨 남과 북의 아이들이 만나 함께 노래 불렀고 함께 울었다. 남과 북 서로의 벽을 높이 쌓아온 55년 분단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예, 그 첫 번째 동영상은 2018년도 9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셨고 평양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릉나도에 있는 5.1 경기장에서 연설도 하셨죠. 네. 15만 평양 시민들을 그렇죠. 향해서 그 행사장에서 이제 그 다시 만납시다를 부른 가무와 함께 부르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그 동영상은 2000년 그 서울에 왔던 고향 방문단과 함께 평양 학생소년공전의 공연단 학생들이 2000년도에 예,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그 2년 전에 이제 평양에 가서 먼저 공연을 했던 리틀엔젤스 단원들과 같이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예. 그런 장면인데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북한 우리 어린이가 예, 예. 눈물을 흘리고 또 그걸 또 지켜보는 또 우리 시민들도 예, 참 예. 감격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간에 저렇게 같은 민족들이 그 오랜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이렇게 하나 예. 됨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러운 이렇게 감동과 감정인데 이제는 저것은 이제 과거의
박물관 속으로 지금 들어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래도 수천 년 같은 네. 민족인데 예. 뭐 갑자기 그럼 평양에서 김치를 안 먹겠습니까? 뭐 된장을 안 먹겠습니까? 예. 그 뭐 정치적으로 헌법에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 아니야. 이 관계도 우리 싸우는 적대국 관계야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도 명시를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우리 그 유전자가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이나마 네. 함께 했던 네. 그런 기회조차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됐구나. 이게 이제 그 아까 우리가 한반도 안팎의 정세 변화나 이 구체적 그 추상적인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와닿는 어떤 변화, 예상되는 네.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했던 소식들은 이제 다 전했는데 마지막 그 영상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코날이 참 시큰해지네요. 그러게. 예. 그 지금 워낙 그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 긴장, 그 심지어는 이제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그 긴박감들이 감도는 가운데서 그 너무 좀 오래 전에 영상들을 보니까 참 저런 시절도 있었구나. 저는 이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저런 이 남쪽 대응도 줄곧 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로 잘못 대응을 해왔지만 북한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과장되어 있고 심하게 그 좀 하여튼 제가 보기엔 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속사정이 있고 또 어떤 노림수에 있기에 저러나 싶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예전에 우리 그 개성공단에 있던 것은 무슨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 때와는 달리 김준호 에디터 이야기했듯이 지금 3대 현장 그 폭발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자기들 2대 그 유업을 공식적으로 파괴하겠다면서까지 하는 상황 자체가 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북한이 무슨 대단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게 근데 이 지금 불길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이게 우리 스스로 에스컬레이트 시키면서 어떤 상황에 같이 놀아나는 게 아닌가. 물론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 절박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할 텐데 그게 우리가 남쪽에서 덩달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사태로 갈 수도 있다. 물론 반드시 뭐 그렇게 갈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도 저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북에 대해서도 뭐 북이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북도 저 과잉 대응 자체가 그렇게 우리 남쪽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결코 한정하거나 온당하게 보는 대처가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뭐 김준호 에디터도 이제 뭐 마무리 말씀으로. 예. 네. 연초부터 이제 남북이 포사격으로 새해를 열었고, 사실 포사격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1월 1일 날 육군이 1월 1일 날은 군인들한테도 하루 정도 이렇게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보통 예전에 뭐 유신군대에서도 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굳이 그날 연습을 포사격 연습하면서까지 이렇게 결의를 다진 우리 육군. 그리고 3일에 이제 남북 접경 해역은 아니지만 해군 1, 2, 3 함대 구역 동해, 남해, 서해에서 함상 사격 훈련을 또 했어요. 해군이 3일 날. 그리고 5일 날 아침에 북한이 포사격을 했고 우리도 또 그날 오후에 맞대응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거울을 서로 비치는 것 같은 그것도 하필 오목거울을 서로 비치는 것 같은 이런 상태 구도는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은 조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개한 두 개의 한반도 위기설 하나는 라브로프 러시아가 보는 위기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과잉 대응에 대한 어떤 경고 성격이 들어간 것이고요.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트 해커가 말한 전쟁 위기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체를 너무 또 그분들의 말씀은 경청하지만 그걸 너무 또 이렇게 뭐 신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 날 강연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인데 나온 그 근거에 대해서는 뭐 반박이 많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미가 여전히 그 강철 같은 동맹의 힘만으로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북한이 결코 공격을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 네. 이거는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한반도가 겪게 될 재앙의 규모는 아까 나왔던 가자지구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두 개를 우크라이나 전쟁 수십만 명이 돌아가신 것 같고 가자에서도 2만 8천 명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3년 동안 350만 명 정확히 숫자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난 규모의 그 재앙이 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안에서도 긴장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좀 보이고 미국 좀 맨날 미국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좀 본 따서 좀 배우길 바랍니다.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 NSC 대변 이런 사람들 결코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말을 안 합니다. 네. 대화를 하지도 않지만 어떤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던 우리 민들레 소식,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엄중한 정세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남북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경색되고 다시 평화 해빙 무드가 찾아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뭐 마음에 그 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흔히 우리 양질 전화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은 이제 양적인 변화를 넘어서 이제 질적인 변화, 정말 우리가 심각한 전쟁 그 위험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뭐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남한의 뭐 윤석열 두 사람만 우리가 뭐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뉴탐사는 민들레와 함께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운동에도 계속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저희는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